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철도노조가 다음 달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달 8일부터 나흘에 걸쳐 이뤄지는 1차 파업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파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철도노조는 대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노조는 일단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모두 3차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차 파업을 시작한 뒤에도 코레일 측이 답을 내놓지 않으면 2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겁니다. 2차 파업은 다음 달 2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이며 이후 3차 파업 일정은 노조위원장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임금 인상과 함께 철도 안전을 위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감축 정원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축 정원을 회복하고 인건비를 정상화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했던 민영화 외주화 적폐 정책을 철회하고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 노사 교섭이 결렬되자 노조 측은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오는 26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파업의 경우 74일 동안 이어진 적이 있는 만큼 이번 파업이 3차까지 간다면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잘 자리 잡도록 하는 대안으로 내놓은 건데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만 지키면 주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이번 주 8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음 주 24시간 이하로 일하면 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2시간이 돼 첫째 주 추가 근무를 문제 삼지 않는 겁니다. 현행법에는 탄력근로제를 2주로 설정하고 노사가 합의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재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요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행 3개월인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 에러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체화했으며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연장 근로를 포함하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법을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노동법 개혁 추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노정관계에 파국을 부르는 악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이른바 고용세습을 중심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다급해진 정부가 각 전수 실태 조사를 포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때부터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고용세습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일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부터 조사를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특혜 채용 전수조사도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공공기관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하고 계속 지금 어떻게 해나갈지 하는 부분들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고요. 문제는 정부기관이 모든 직원의 가족관계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강제로 파악할 수도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 국감에서 나온 가스공사, 한정 KPS 등 모두 50여 명의 기존 임직원 친인척 채용은 국회 요청에 직원들이 자체 신고한 겁니다. 더구나 정규직 전환이 끝난 공공부문 직원은 모두 8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강제조사권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전수조사를 포함한 뒷북 대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예상되는 채용 비리를 막을 세밀한 기준도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다 문제가 불거지고 난 뒤에야 수습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좀 채용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예상이 있다면은 사전 예방, 차단할 수 있는 좀 더 분명하고 그리고 엄정한 지침을 좀 마련하고 내렸어야 되지 않았는가. 정부는 친인척이 채용됐다 해서 무조건 비리로 볼 수 없다면서도 실태조사와 비리 근절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금융소득 상위 1%의 수입이 직장인 소득 상위 1%보다 18배나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 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연간 44억 5,090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의 평균 소득 2억 4,379만 원의 18.3배에 달하는 겁니다. 또 사업소득자 상위 1%의 같은 해 평균 소득은 4억 5,822만 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는 3억 5,712만 원이었습니다. 2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취업하기가 어렵고 취업을 하더라도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한 민관 전문가 그룹은 저출산 미래비전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적정 수준 이상의 급여가 보장되는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안정된 취업,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 부담과 교육 비용을 분담해주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공유경제 규제 개선 등을 담은 고용경제대책을 발표한 24일 관련 업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주재한 경제부총리에게 공유경제의 발목을 잡은 낡은 규제 혁파와 무사 안일주의 타파가 정부가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한국은 자동차나 숙박 공유 서비스처럼 세계적 추세인 공유경제에서 불모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한테 왜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일을 하냐, 그런 서비스를 내놓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카풀 논란에서 발목 잡혀서 한치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처럼 우버 같은 카풀도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도 기존 업계의 반발과 낡은 규제 탓에 막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면에는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주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실무 공무원분들은 1년, 2년이면은 보직이 바뀌시니까 내가 이 보직을 할 때만 큰 문제가 없으면 된다. 국내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형편이니 경쟁력을 갖춰 해외로 진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그냥 공유 경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글로벌 공유 경제에서도 특히 아시아에서는 충분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원이 없고 정부도 공유경제의 성장이 시대의 흐름이란 점은 알지만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계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잠재적으로 사업 기회가 생기는 분들과 또 잠재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분들 간의 상생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첫 발도 제대로 못된 상태에서 상생과 혁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수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소득도 적고 기존 복지제도로는 이른바 쪽방촌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노인들과 저소득 미혼모 같은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살만한 집을 마련해주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신청부터 집 물세까지 도와주고 입주 비용 부담도 대폭 줄여줄 방침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밀집한 서울의 한 쪽방촌입니다. 한눈에 봐도 한 사람 누울 자리조차 넉넉지 않습니다. 실제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는 무려 114만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37만 가구는 주택이 아닌 고시원이나 숙박업소, 판잣집 등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 취약계층에 직접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주거급여를 받는 노인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와 미혼모, 보육시설을 떠난 청소년 등입니다. 신청 방법을 모르는 고령층과 거주 공간 마련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돕는 건데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된 공공임대주택 46만 호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를 확인하고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하겠습니다. 더 나은 거처로 옮기고 싶어도 500만 원 선의 임대보증금이 부담돼 못 옮기는 가정에는 보증금을 2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했고, 낡은 고시원을 사들여 주택으로 개조한 뒤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고시원 매입형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진행합니다. 또 성장해 보육시설을 떠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최대 4년까지 자립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집에 AI 스피커 켜놓고 말로 이런저런 주문을 하는 모습은 이제 생활 속 한 장면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내놓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휴선과 관련된 기능만 넣어놓은 탓에 인공지능이란 이름이 무색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벽을 넘어 기능을 대폭 늘리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아리야, 얼마나 막혀? 지금은 길이 아주 많이 막혀요. 여기서 5km까지 10분, 그 다음 5km는... 운전대에 손은 그대로 두고 말을 걸자 내비게이션 속 인공지능 비서가 목적지 경로뿐 아니라 얼마나 막히는지도 척척 설명해줍니다. 초창기 음악을 들려주는 스피커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인공지능이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통신사나 인터넷 포털에서 각기 선보인 인공지능 기능의 확장은 계열사 쇼핑몰, IPTV 등으로 제한적이었는데 최근 이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스타트업이 됐던 아니면은 AI 같은 걸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싶은 그 기업이 됐던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탑재한 스피커든 웨어러블 기기든 각종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를 위해 기술의 장벽도 낮췄습니다. KT도 인공지능 개발 키트를 일반에 공개했고 LG U+도 파트너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앱 시장 같은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물이 통신으로 엮인 시대에 중심에 설 인공지능, 그 생태계 확대를 위한 IT 기업들의 전초전이 시작됐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새로운 직업을 꿈꾼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영업으로의 전환은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고민해봤을까요? 데이터 뉴스에서 알아봅니다. 네, 직장에 다니다 보면 결코 즐거운 일들만 있는 건 아니죠. 원치 않은 일도 해야 하고 때론 상사,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유난히 지치는 날도 생기고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길을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인데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영업으로의 전직에 대해선 직장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최근 이와 관련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55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겁니다. 이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6%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해 상당수의 직장인들이 자영업으로의 전직을 고민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응답자가 가장 많이 자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0대의 경우 63.8%가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해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30대는 57.1%가, 20대는 52.8%가 자영업으로의 고민을 해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반면 50대 이상은 40.5%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40대는 직장에서 가장 많이 위기감을 느끼는 연령대잖아요. 관리자급이 되지 못하면 조기 퇴직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건 역시 어려운 시기니까요. 그래서 자영업 고민을 많은 이 40대가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기 퇴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통계에서도 자영업을 고려하게 된 이유의 1위가 정년 없이 평생 일할 수 있어서로 나왔습니다. 복수 응답으로 46.8%가 응답한 건데요.
평생 직장이 사라지고 조기 퇴직의 비율이 많아지며 직장인으로서 위기를 느끼게 된 점이 자영업으로서의 고민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거죠. 2위는 37.7%가 응답한 내 사업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였고요. 3위는 36.7%가 꼽은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회사 생활에 지쳐 자영업을 생각해본 회사원들도 많았는데요. 34.4%가 응답해 4위로 뽑힌 이유가 회사 생활이 힘들어서였기 때문입니다. 고용 불안감에 시달리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27.6%가 응답해 5위에 올랐는데요. 또 23.1%가 뽑은 성공하면 큰 보상이 따라서라는 이유는 6위에 올랐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이유로 자영업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회사 생활의 염증을 느껴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생각해 본다는 비율도 상당하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자영업으로 전환을 하는 직장인들도 많았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실에선 대다수의 직장인들의 지금의 삶을 그대로 선택했는데요. 안정적인 월급쟁이와 내 사업 사장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64.5%가 월급쟁이를 선택한 거죠. 네, 의외의 결과네요.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을 원하고 또 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자영업을 고민해봤다고 했는데 결국 직장인으로 그대로 남겠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으로의 대표되는 음식점업의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률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평균 90.9%였을 정도로 현재 자영업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다양한 이슈들이 직장인들을 자영업에 뛰어들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선 직장인들이 국내에서 자영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로 34.5%가 비싼 임대료를 들어 1위로 뽑혔는데요. 최근엔 일부 구도심이 갑자기 인기를 얻으며 임대료가 치솟고 있어서 이로 인해 기존의 상인들이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까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임대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실제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고충 1위가 임대료 인상으로 뽑혔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더욱이 직장인의 경우 지금까지 임대료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회사를 다녀도 됐으니 그 부분이 큰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최근에는 퇴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서 생존 경쟁까지 더 치열해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과도한 경쟁에 대한 우려에도 23.3%가 응답해 자영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 2위로 꼽혔는데요. 3위는 17.8%가 꼽은 기업의 유리한 시장 환경이었습니다. 자금 지원 부족은 9.8%의 응답자가 뽑아 4위에 올랐고요. 5위는 6.9%가 뽑은 체계적 교육 부재, 6위는 4.2%가 뽑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영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이유를 보니 여러 사회 문제들이 직장인이 섣불리 자영업에 뛰어들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또 자영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직장인들에게도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복수응답으로 59.9%를 차지해 가장 많이 응답한 이유는 이미 포화 상태로 성공 확률이 낮아서였습니다. 즉 자영업을 고민해본 직장인도 그렇지 않은 직장인도 자영업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이름을 걸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불투명한 미래를 선택하느니 다소 고충이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월급쟁이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요즘 직장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조사였습니다. 네,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 이 웹툰과 드라마로 만들어져 화제가 되었던 미생에 나온 대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한 전직 회사원이 내뱉은 말이었죠. 다소 극단적이지만 한편으론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은 대사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직장인, 자영업자 모두 녹록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인데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어서 이 직장인들에게는 주저없이 새로운 일에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자영업자에겐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